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 육군은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장갑차에 수상주행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K200 장갑차부터 그리고 차기 보병사단의 주력 장갑차로 도입 중인 차륜형 장갑차까지 전부 수상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높은 방어력이 요구되는 제7군단의 기계화부대 보병전투차인 K21 장갑차까지 수상주행 능력을 요구해서 그로 인해서 방어력이 떨어져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육군의 고집으로 인해서 우리의 장갑차는 그 방어력이 분명한 한계점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화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육군에서는 레드백 장갑차의 도입을 거부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육군에서 레드백 장갑차 100대를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터키의 코르쿠트 대공포가 중동의 모 국가에 판매되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터키의 코르쿠트 대공포는 터키의 아셀산에서 개발한 최신 자주대공포인데요. 이 대공포는 솔직히 아마 아시는 분들이 얼마 없겠지만 재원상 성능만 보면 많은 분들이 입이 쩍 벌어질 것이며 왜 우리는 이런 걸 개발하지 못하냐고 이야기할 만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공포는 무려 35mm 전방확산탄 대공포를 쌍열로 보유한 대공포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공포는 35mm 전방확산탄을 쌍열로 보유했으며 각각 분당 500여 발을 발사해서 쌍열로 분당 1100발의 전방확산탄을 토해내는 대공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터키는 이 대공포를 2016년까지 개발해서 2018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터키군이 발주한 수량은 대공포 차량 40대, 레이더 차량 18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공포 차량은 포탑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한 대의 차량에 대공포와 레이더를 전부 탑재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레이더 차량과 대공포 차량을 별도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이 차량의 단점인데요. 아무튼 그래도 재원상 성능은 가히 세계 최강의 자주대공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포탑이 너무 무거워서 요즘 대공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 미사일과 대공포를 전부 탑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은 불가능하지만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의 대공포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공포가 중동의 모 국가에 판매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다는 점이고 그리고 그 중동의 모 국가는 사우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우디는 바로 우리 한화에서 BO2 대공포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BO2의 수출이 좌절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바로 터키의 대공포 판매 소식을 전하는 건데요. 그런데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분명 터키의 대공포가 사우디에 수출되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여전히 우리의 BO2는 사우디에 수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BO2를 제한하고 있는 건 사우디 육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우디는 이원화된 군대를 가진 나라입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육해공군을 가진 일반 군대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친위대인 사우디아라비아 방위군이라는 조직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우디에 제한하고 있는 BO2는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방위군에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방위군은 기존부터 차륜형 장갑차를 주로 운용하고 있었고 지금은 한화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방위군의 차기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 도전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방위군은 1000대가 넘는 장갑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사업은 유럽 회사의 장갑차들은 전부 탈락을 하고 중국의 노린코사와 우리 한화만 최종적으로 후보에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노린코사는 아주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사우디에 제한하고 있지만 현재 이 사업은 우리 한화가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우디 측에서 일부러 유럽 국가들은 전부 탈락시키고 중국의 노린코사만을 남겨두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이미 사실상 한화를 낙점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우디는 한화의 타이곤 장갑차를 일부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고 그 성능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우디는 타이곤 장갑차를 언제 도입했을까요? 바로 천무 다련장을 도입할 때 천무의 지원 차량으로 한화가 타이곤 장갑차를 사우디에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우디에서는 타이곤 장갑차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고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우디는 그 성능에 만족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우리의 타이곤 장갑차를 도입할 가능성은 90% 이상이라고 할 수 있고 아마 사우디가 중국의 노린코사와 우리 한화만을 최종 후보로 선택을 한 건 어차피 우리의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노린코사를 통해서 가격을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BO2는 바로 이 차륜형 장갑차 사업의 일부로서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제가 전에 BO2를 위해서 30mm 기관포를 우리 현대위아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우디가 도입하는 차륜형 장갑차의 기본 무장으로 미국의 부시마스터2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부시마스터2는 우리나라의 레드백 장갑차에도 탑재되는 등 서방 표준 30mm 기관포인데요. 사우디가 차륜형 장갑차에 포로 30mm 기관포를 요구했고, 이 기관포는 차륜형 장갑차는 물론 BO2에도 탑재되어서 대공포로도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BO2는 사우디아라비아 방위군에 제한되고 있는 거라 이번에 사우디가 터키에 대공포를 도입했다고 해도 별로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좀 재미있는 점은 왜 사우디가 터키에 대공포를 도입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는 오리콘 35mm 대공포를 사용하고 있고 이미 이 오리콘 대공포를 개조해서 35mm 전방 확산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이 궤도형 대공포를 도입한다면 당연히 독일에서 개발한 스카이레인저 35를 도입해야 할 것 같은데 터키에 코르쿠트 대공포를 도입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미 사우디가 보유한 35mm 오리콘 대공포와 터키의 코르쿠트 대공포가 탄이 호환될까요? 물론 35mm 오리콘 대공포도 35/228탄을 사용하고 있고 터키의 코르쿠트 대공포도 35/228로 규격은 같지만 호환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우디에서 터키에 대공포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을 위해서 도입하는 장비이고 우리가 BO2를 판매하려는 건 사우디아라비아 방위군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원래 한화에서는 차륜형뿐만 아니라 궤도형도 제한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방위군은 물론 육군에서도 BO2를 사용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마 이번에 사우디가 터키의 대공포를 선택을 한 건 원래 전부터 사우디는 전방확산탄 대공포를 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왕 전방확산탄 대공포를 도입하는 걸 독일보다는 같은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대공포를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터키의 대공포는 재원상 성능은 고작 30mm 단포신을 사용하는 우리의 BO2보다 더 우수해 보이지만 문제는 이 대공포는 35mm 쌍열포를 사용하는 바람에 포탑이 너무 무거워서 레이더 차량을 별도로 운용해야 하고 그리고 미사일도 탑재하지 못하는 것에 반해서 우리 BO2는 30mm 전방 확산탄에 사거리 10km급 미사일을 하나의 차륜형 차대에 탑재하고 있고 여기에 레이더까지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의 차량이 세 대의 차량으로 해야 하는 일을 우리의 BO2는 한 대의 차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BO2가 성능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요즘 터키가 계속 우리나라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긴 하네요. 최근에는 터키가 탄도미사일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자신들이 개발한 탄도미사일을 수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도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중동 시장에서는 터키는 같은 이슬람 국가라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확실히 터키는 경계해야 할 대상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레드백 장갑차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승리한 후에 국내에 들어와서 2022년 4월부터 6주간 11사단에서 시범 운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레드백 장갑차를 시범 운용한 이유는 한화에서 레드백 장갑차를 우리나라 육군에게 도입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 육군은 도입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육군이 레드백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레드백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입한 K21 장갑차는 대당 40억인 것에 반해서 레드백 장갑차는 대당 가격이 110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은 비싼 가격 때문에 레드백을 도입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요, 우리 군이 레드백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가격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K21 장갑차가 대당 40억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3차 양산 가격이고요. 이번에 추진되는 4차 양산에서는 K21 장갑차의 대당 가격은 65억으로 K21 장갑차도 결코 더 이상 저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군이 왜 레드백을 도입하지 않았냐고 한다면 레드백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국산화율이 너무 낮아서 비록 한화에서 개발한 장비이지만 사실상 레드백을 국산이라고 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포탑은 호주 회사와 이스라엘의 엘빗 시스템이 개발한 포탑을 탑재하고 있고 지뢰방어 장갑은 이스라엘의 플라산 제품이 사용되고 있고 대전차 미사일도 이스라엘 제이고 여기에 더해서 레드백에 탑재된 고무궤도도 캐나다의 소시사 제품입니다. 그래서 레드백 장갑차의 국산화율은 19%로 사실상 외국에서 수입한 장비를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무기보다도 국산화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레드백은 무늬만 국산이지 사실상 수입산 무기보다도 국산화율이 낮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육군에서는 도입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핑계이고 결론은 한화가 지금 존재하는 레드백 그대로를 우리 육군에게 도입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한화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국산화율이 낮아서는 레드백을 수출해도 한화에게는 그렇게 큰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화에서도 레드백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개발에 들어갑니다. 현재 한화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지원을 받아서 레드백을 국산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24년 10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총 사업비 345억을 들여서 국산화율을 대폭 높인 레드백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되는 레드백은 엔진부터 시작해서 포탑까지 전부 국산으로 개발되며 한화에서 잡고 있는 국산화율은 95%로 엄청나게 높은 국산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하는 바람에 레드백은 그 가격도 대폭 낮아지게 되는데요. 지금 국산화된 레드백의 가격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최대 대당 80억 정도까지 가격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정말 레드백이 대당 80억이면 K21 장갑차와도 별 차이가 없는 가격입니다. 왜냐하면요. K21 장갑차의 4차 양산 가격은 대당 65억인데 문제는 4차 양산에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RCWS 등은 포함되어 있겠지만 여전히 아직 개발되지 않은 능동방어 시스템은 빠져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K21 장갑차에 나중에 능동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게 되면 능동방어 시스템의 가격이 대략 10억 정도 하기 때문에 K21의 대당 가격은 75억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뭘 사시겠습니까? 대당 80억인 레드백 장갑차와 대당 75억인 K21 장갑차. 이 둘 중에 어떤 장갑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어떤 분도 K21 장갑차를 사야 한다고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K21은 기본적인 방어력도 낮지만 특히 제가 가장 문제시하는 건 역시 지뢰 방어력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레드백 장갑차는 아주 높은 지뢰 방어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것도 이스라엘의 플라산제 지뢰 방어 장비를 사용하지만 지금 한화가 개발하는 국산 모델에는 지뢰 방어 장갑도 국산이 들어가며 지뢰 방어력은 이스라엘의 플라산제와 동일하게 레벨 4의 지뢰 방어력으로 10kg급의 폭약이 폭발해도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에 반해서 K21은 잘해야 대인지뢰만 방어가 가능한 수준으로 아예 지뢰 방어력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75억에 K21을 고른다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육군은 이런 상황에서도 K21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레드백 장갑차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게 국산으로 개발 중이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한화에서 새로 개발한다는 청검 라이트라는 대전차 미사일도 바로 이 레드백 장갑차를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호주에 수출하기로 한 레드백 장갑차에는 대전차 미사일도 이스라엘 제품이 탑재되어 있지만 지금 한화가 국산화하고 있는 장갑차에는 대전차 미사일도 국산으로 탑재되고 그게 바로 청검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면 가격, 그리고 방어력이면 방어력까지 모든 면에서 한화가 개발하고 있는 국산화된 레드백 장갑차가 K21을 압도하는데요. 그럼에도 한국군이 레드백 장갑차의 선택을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건 어이없게도 바로 수상주행 능력 때문입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무게 42톤으로 절대로 수상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육군에서는 아무리 국사화율을 높이고 가격이 낮아져도 레드백 장갑차에 도입을 꺼려합니다. 참고로 이건 저희 추측이지만 아마 한화가 개발하는 국산 장갑차는 기존 호주의 레드백보다는 무게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주에 수출하는 레드백은 방탄 장갑으로 일반적인 고강도강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포스코에서 새로운 고강도강을 개발했고 이걸 우리의 새로운 장갑차에 적용하면 똑같은 방어력을 가지고도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예상으로는 포스코의 신형 장갑을 적용하면 무게가 38톤 정도로 낮아지지 않을까 짐작을 하는데요. 한화 측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장갑차에 신형 고강도강을 적용했다는 이야기가 아직 없어서 이건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전차보다 장갑차가 새로운 고강도 강을 사용했을 때 더 많이 무게가 줄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차의 장갑은 많은 부분이 복합장갑을 사용해서 고강도 강이 장갑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장갑차에 비해서 낮지만 장갑차는 복합장갑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장갑차의 전면이나 핵심 부위에는 적층장갑을 사용하고 많은 부분이 고강도 강을 주요 장갑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장갑재의 비중에서 고강도 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차에 비해서 높고 그래서 새로운 고강도 강을 사용하면 장갑차가 더 쉽게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육군은 어이없게도 레드백이 수상주행을 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레드백의 도입을 꺼려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작년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차세대 보병전투 차량 수상운행 능력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주었고 그 결과 우리 육군에서도 굳이 수상주행이 필요 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령 자주도하 장비가 도입되어서 굳이 수상주행 능력이 필요 없고 그리고 현대전장에서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어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솔직히 이게 굳이 외부에 연구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 들 정도에 정말 당연한 상식적인 결과인데요. 그래서 레드백을 도입하지 않으려는 육군의 마지막 변명도 지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가격이면 가격, 그리고 국산화율, 여기에 수상주행까지. 육군은 더 이상 레드백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근에 육군에서는 레드백을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우선은 대략 100대 정도의 레드백을 도입할 거라고 합니다. 정확히 레드백 장갑차는 도입되어서 기갑수색대에 배치되게 되는데요. 기갑수색대는 제7군단의 사단 수색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7군단은 우리나라가 북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봉에 서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기갑수색대는 바로 이 7군단에서도 가장 선봉에 서서 가장 앞서가는 부대입니다. 솔직히 이런 부대에게 지뢰방어력도 없는 장갑차를 타고 선봉에 서라는 건 그냥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밖에는 안 됩니다. 가장 선봉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데 지뢰방어력도 없는 장갑차를 타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 육군도 이 점 때문에 우선 레드백 장갑차 100대를 도입해서 기갑수색대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현재 레드백을 도입하는 건 아직은 확정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대략 80%의 확률로 레드백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고 육군에서 이것에 관해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최종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산화된 레드백을 개발하고 있던 하나도 이걸 주로 수출하려고 처음에는 레드백 EX라고 부르더니 최근에는 차세대 보병전투차 블록1이라고 부르더군요. 아마 우리 육군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명칭을 이리 변경한 게 아닌가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드디어 국내에도 중장갑을 가진 장갑차가 도입될 모양입니다. 이제 그놈의 말도 안 되는 수상주행 논리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육군의 전력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레드백을 도입해서 운용해보고 수상주행이 가능한 K-21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육군도 느끼기를 기원해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